네, 저는 소개받은 중앙대학교 AI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완희라고 합니다. 네, 소개해 주신 것처럼, 네, 저는 이제 자연어 처리, 네, 그러니까 언어와 관련된 인공지능 연구를 하고 있고요. 와 관련해서, 네, 이렇게 좋은 세미나에 초청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언어 모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즘 떠오르고 있는 이 초고대 AI가 어떻게 이제 이런 언어를 인지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추론 능력을 갖게 되는지 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즘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딥시크, R1 이런 것에 대한 원리 이런 것들 포함해서 어떻게 이제 AI가 발전해 나가야 되는지 이제 이런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어, 이거 혹시 포인터 어, 잠시만요. 포인터가 아, 바로 앞에 있네요. 제가 놓쳤습니다. 죄송해요. 네. 네, 그래서 간단히 저 소개해드리면 먼저 소개해 주셨겠지만, 네, 저는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에서 학부부터 박사까지 쭉 하고 지금 현재 중앙대학교 AI학과에서 자연어 처리 연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언어 모델의 환각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언어 모델이 가끔씩 엉뚱한 답변을 내는데 이런 답변을 어떻게 좀 더 잘 탐지를 하고 어떻게 이런 환각을 좀 해결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언어 모델이 좀 더 근본적으로 신뢰성 있는 답변을 내놓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언어 모델이 좀 지식을 잘 활용해서 거짓된 이런 답변을 하지 않게 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위주로 좀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면요. 요즘 가장 많은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이런 추론 모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초고대 AI가 이런 미국 수학 경시대회부터 해가지고 코드 생성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 수능 수학 문제 이런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딥시크 R1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에지 AI에서 며칠 전에 또 발표한 엑사원 딥 모델 그리고 또 오픈 AI의 O3 이런 모델들 다시 이런 모델들이 바로 그 추론과 관련된 모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델들은 그럼 기존의 AI가 해결하지 못했던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결국 추론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런 좀 중간 과정들을 잘 추론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잘 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이런 문제들을 도대체 어떻게 푸는 걸까요? 제가 봐도 참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저도 수능 본지 이제 10년도 훨씬 넘었고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들 보면은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딱 보고 이걸로 제가 어떻게 이런 걸 풀었을까? 10년 전에 10년 좀 넘었나요? 아무튼 그랬는데 그래서 근데 이런 거를 또 보니까 풀더라고요. 시켜 보니까 재밌는 게. 그래서 참 신기합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 척척 푸는 게. 그래서 아까 또 여기 교수님들 중에 보니까 IMO 하신 분 출신도 계시고 근데 그런 문제도 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푸나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라고 해가지고 강인공지능이라는 말 쓰기도 하고 범용인공지능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나오는 것인가 그런 생각들도 하고 또 그놈 맨날 나오는 얘기죠 특이점 진짜 이게 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드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가까워졌나 싶은 생각도 많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정말 진짜 우리가 이런 AGI 시대에 가까워졌을까? 싶은 생각을 이제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언어 모델이 뭔가를 정말 잘 풀긴 하는데 이것저것 잘 풀고 다 잘하는데 과연 진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강인공지능이 맞는가? 범용공지능이 맞는가?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해보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진짜 범용인공지능이라면 도대체 무엇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어떤 거를 잘 할 수 있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정리해 보면 이 중에서 지금 우리는 뭐를 할 수 있고 뭐를 할 수 없는가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이제 perception 사실 인지라고 하면 perception이란 말을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저희 필드에서는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 합니다. 텍스트도 잘 이해하고 굉장히 잘하죠. 리즈닝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 다 잘합니다. 잘 풀죠. 사고도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그러나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그리고 또 메모리 얘기, 그러니까 정말 언어 모델이나 이런 초고대 AI가 기억력이 정말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런 메모리는 어떻게 구현해야 되냐? 숏텀이니 롱텀이니 이제 이런 좀 뭔가 진짜 뇌를 구성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우리 사람의 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들을 과연 AI가 어느 정도 갖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진단해보고
좀 되돌아보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어떤 벤치마크가 있으면 그 점수를 높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계속 인공지능이 개발이 됐는데 이제 이거는 뭐 웬만한 것도 잘 푸니까 세상에 있는 문제들 어려운 문제 뭐 수능도 잘 풀고 뭐 의사 국가 시험도 잘 풀고 뭐 변호사 시험도 잘 푸는데 근데 뭔가 아직 부족한 게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게 뭘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요즘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자아라던가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도 제가 오늘 나중에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챗GPT를 어떻게 만들었냐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딥시크 아로는 그럼 거기서 뭐가 더 발전돼서 만들어졌냐 이제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범용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을 달성하려면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할까 뭐 이제 이런 것과 관련된 뭐 최신 연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초고대 AI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래서 초고대 AI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떠올릴 수 있는 게 바로 챗GPT인데, 그럼 그 챗GPT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부터 먼저 간단하게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챗GPT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냥 말 그대로 챗하고 GPT니까 이제 채팅이 대화고 GP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이거 약자인데 그럼 이제 이거를 뭐 보면은 이제 초고대 AI 모델인데 자연어 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고 쓸 수 있는 어떤 대화형 인공지능인 건데요. 그래서 보통 요거를 우린 챗GPT라고 하고 그거를 일반적으로 GPT 3.5 숫자의 3.5 이후부터의 모델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것과 구분을 해서 이제 그 이후에 더 넥스트 레벨 추론을 잘할 수 있는 이런 모델들을 이제 리즈닝 모델, 뭐 리즈닝 라지 랭귀지 모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GPT 5 시리즈 그리고 또 딥시크 R1 뭐 이제 이런 모델들이 되겠죠.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이 모델을 만들고 나서 챗GPT 같은 모델을 만들고 나서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이런 추론 모델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NLP라고 하는 거지 제가 연구하는 분야인데 요건 이제 자연어 처리라고도 하고 결국 사람의 언어를 읽고 쓸 수 있도록 이제 컴퓨터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뭐 그런 분야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언어 인공지능 관련된 분야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챗GPT 같은 대화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뭐 번역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이런 게 이제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결국 이제 메인이 되는 이 토픽이 바로 이 랭귀지 모델, 그 언어 모델을 만드는 것인데요. 네, 그 언어 모델이라는 게 결국 다 챗GPT나 딥시크 아론이 해당되는 건데, 그럼 이제 이 언어 모델이 뭔가부터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거는 이제 간단하게 이 단어에나 이제 문장의 확률 분포를 모델링한 그것이 바로 이제 언어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언어 모델이 바로 이런 이제 자동 완성 기능 같은 거죠. 검색 시스템에서. 그럼 여기서 이제 who is the most가 있고 그 뒤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프레이즈들을 추천해 주는데 요거를 추천해 주는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 확률입니다. 가장 자주 등장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가장 생성될 확률이 높은 사람이 가장 타이핑할 확률이 높은 그런 프레이즈들을 계속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언어 모델이 하는 게 이렇게 확률에 따라서 뭔가를 언어를 이렇게 계속 모델링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고 결국 그렇게 이제 매번 다음 단어에 대한 확률 분포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 확률 분포에 따라 단어들을 계속 샘플링을 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문장이 되는 거고 그게 계속 대화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언어 모델이라는 게 결국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언어 모델을 음, 잠시만요. 이게 안 넘어가네요. 혹시 다음 사람에 넘겨줄 수 있을까요? 이게 안 되네요. 아, 키보드가 또 별개더라고요, 여기가. 어, 불은 오는데. 네, 네. 아, 그런가요? 네. 뭐 잠시만 제가 해결하고 있습니다. PC가 렉이 걸렸나요? 네. 어, 되네요. 네, 네. 아, 제가 안 들고 왔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네.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잘 되네요. 네, 잠시 이상하네요. 네, 그래서 언어 모델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그럼 그 언어 모델을 도대체 어떻게 구현하느냐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결국 뭐 요즘에 다 딥러닝을 통해서 구현하겠죠. 그럼 딥러닝을 통해서 언어 모델을 어떻게 구현하느냐? 결국 어떤 모델이 있고 그 모델이 다음 단어를 계속 예측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어에 대한 확률이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if you study hard, you can find a way to do anything이라는 어떤 문장이 있어요.
그럼 그 문장을 가지고 이 모델을 계속 학습을 시켜요. 이 딥 뉴럴 네트워크를. 근데 학습을 시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다음 단어를 계속 예측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if you라는 문장이 있으면 뭐 그 다음에 그 phrasega 있으면 그 다음에 study라는 걸 예측하고 if study가 주어지면 그 다음으로 hard를 예측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주어지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요렇게 들어갔을 때 요게 나오고, 예, 요렇게 네 개가 들어오면 그 다음 단어는 you가 나오고 이렇게 이제 계속 모든 문장을 굉장히 많은 문장을 이렇게 다음 단어를 예측하도록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고 나면 이렇게 이제 if you study hard, you can find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다음 단어에 대한 확률 분포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확률 분포를 이용해서 우리는 그냥 단어를 하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쓰는 모델이 트랜스포머인데, 그럼 이제 이 모델이 결국에는 떻게 이제 구성됐냐? 뭐 간단한 원리만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셀프 어텐션이라는 기법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에 어떤 문장이 들어갔을 때 그 문장의 어떤 문맥적인 의미를 계속 이제 좀 업데이트해 나가는 그런 뉴럴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기서 이제 이 같은 대명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it이라는 단어의 어떤 문맥적인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려고 하면 결국 그 주변 단어들의 어떤 이제 그 의미들을 이용해서 이 it이라는 의미를 결국 파악해 나가야 되는 거죠. 문맥적으로. 그러면은 결국 주변 단어의 의미를 이용해서 그 it에 대한 새로운 문맥적 의미를 계속 표현해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셀프 어텐션이라는 말처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포함한 그 주변에 있는 단어들의 어텐드를 해서 그것의 의미들을 이용해서 그것의 이제 리프레젠테이션의 웨이티드 썸으로 이 it에 대한 새로운 문맥적인 의미를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뭐 it이라는 단어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 때 뭐 어떤 단어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가 뭐 그런 확률 같은 걸 계산하고 그 값에 이제 곱해가지고 새로운 계속 의미를 업데이트 나가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래 초기에 이 단어에 대한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벡터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결국에는 그 단어 자체의 의미만 나타내고 있겠지만 그 벡터들이 계속 레이어를 윗단을 가면서 문맥적인 의미가 업데이트가 되니까 좀 더 이제 이 문맥에 맞는 의미를 계속 이 단어에 대한 문맥적 의미를 가져나가게 되는 이제 그런 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언어를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셀프 어텐션이라는 걸 갖다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여러 번 나눠가지고 좀 더 이제 다양한 퍼스펙티브로 이 어텐션을 수행하는 게 이제 이 멀티헤더 셀프 어텐션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패러럴하게 다양한 파트에, 그러니까 다양한 관점에서 이제 이 문맥적인 의미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그거를 결국에 합쳐가지고 계속 단어의 의미를 업데이트해 나간다. 이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단어를 볼 때 우리가 뭐 문법적인 뭐 구조 같은 것들을 보면서 결국에 이 의미를 업데이트 나갈 수도 있고 뭐 주변 단어의 관계 이런 걸 더 중요해서 의미적인 걸로 업데이트 나갈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이 텍스트를 바라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뭐 관점을 어떻게 보면 약간 모델링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구조로 업데이트를 해 나가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트랜스포머고 그럼 이제 트랜스포머를 써서 이제 언어 모델링을 하는데 예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이제 이렇게 했어요. 모든 태스크가 있으면 그 태스크에 맞게 다 파인 튜닝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약문을 생성 태스크를 풀어야 된다고 하면은 그냥 이제 어떤 요약문 이런 이제 기사 요약문 셋이 있으면 그거를 무수히 많이 모아가지고 그냥 기사가 주어졌을 때 요약문을 생성해라고 이렇게 지도 학습을 했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 서머라이제이션 모델은 딱 이 서머라이제이션 하나만 수행할 수 있는 모델이 되는 거고 요거 하나를 학습하는데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 AI의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쓸 수 있는 데가 한정적이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 틀을 깨기 시작한 게 이 최근에 뭐 이제 최근이라고 하긴 좀 어렵습니다. 이제 거의 5, 6년이 됐는데 6년, 7년 정도 됐네요. 됐는데 이제 이런 프리트레이닝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이런 거죠. 무수히 많은 텍스트를 갖다가 그냥 뭐 종류 뭐 상관없이 그냥 다 다음 단어 예측하도록 언어 모델을 그냥 사전에 다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문 생성 뭐 이런 특정 태스크를 위한 언어 모델이 아니라 뭔가 범용적인 언어 모델을 하나를 사전 학습을 시켜보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뭐 수능 국어 시험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앞에 방법은 그냥 진짜 수능 기출 문제만 냅다 진짜 열심히 푸는 거고 요거는 그게 아니라 이제 그냥 열심히 뭐 마치 사람으로 지금 어릴 때부터 책을 열심히 읽는다. 네, 그러면 당연히 언어적인 능력이 향상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수능 문제 푸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웹상에 있는 무수히 많은 텍스트들을 가지고 그냥 다음 단어 예측하기 이 태스크로 아주 큰 트랜스포머를 그냥 학습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굉장히 이 과정에서 많은 언어를 배울 수 있게 되거든요. 언어에 대한 것들을.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그냥 문장의 구조 이런 거는 너무 많은 문장을 보다 보면 뭐 자연스럽게 문장 구조를 깨우치게 되고, 그리고 웹상에 있는 무수히 많은 텍스트들을 다 다음 단어 예측으로 학습하다 보면은 약간의 일종의 이제 커먼 센스가 생기단 말이죠. 뭐 한국은 서울에 서울은 한국에 있다 뭐 이런 것들 아주 커먼 센스가 당연하게도 이제 모델에 입혀지게 되는 거죠. 이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걸 계속 외우다 보면은, 그걸 배우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 프리 트레이닝의 장점이 뭐냐면 데이터를 정말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웹상에 있는 아무 텍스트나 갖고 와서 그냥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단어를 뭐 세 번째 단어까지 주고 네 번째 단어 예측하고 네 번째까지 주고 다섯 번째 예측하고 이렇게 정말 쉽게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뭐 프리트레인이라는 걸 해서 이제 소위 말해 이제 초고대 AI 시대가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초고대 AI 시대가 열리는 또 당연히 이제 밑바탕이 되는 이론이 이 바로 스케일링 론인데 결국에는 네, 데이터가 많고 모델이 크고 예, 이러면 이제 결국에는 충분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큰 모델 학습을 시키면 성능이 이제 계속해서 좋아진다라는 이제 그런 거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큰 모델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굉장히 모으기가 쉬우니 그걸로 계속 이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너도 나도 이제 다 학습을 시킨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밌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새로운 능력이 발현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인컨텍스트 러닝이라는 건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언어 모델이 예전에는 그냥 딱 진짜 하나의 태스크가 있으면 그 무수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 태스크에 학습을 시키면 딱 그 태스크만 수행하는 이제 그런 모델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일종의 좀 범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모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프리트레이닝 많이 하니까. 네. 그래가지고 간단한 예제들 몇 개만 주면은 뭔가 그거를 잘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럼 그 번역에 대해서 예제 몇 개만 줍니다. 그럼 텍스트로 그냥. 그러면은 이게 학습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좀 애매해요. 인컨텍스트 러닝을 좀 전통적인 관점에서 딥러닝 모델 학습하는 거랑 좀 다른데, 그러니까 이게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하는 건 아닌데, 근데 모델 자체의 웨이트 업데이트는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그 문맥에다가 예시를 몇 개를 주면 그 예시를 통해서 계속 각각의 태스크들을 잘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범용성이 있다라고 저는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모델 가지고 예시 몇 개만 주면 온갖 종류의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결국 범용성이 생긴 거죠. 모델 자체. 그러면 좋은 점이 뭐냐?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가 많이 없어도 된다는 거고, 그리고 또 새로운 문제, 기존에 풀지 못하던 문제도 예제만 몇 개 좀 손으로 만들어주면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발전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결국 초고대 AI라는 게.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 초고대 AI, 그러니까 이 GPT-3 이 초기 버전의 초고대 AI는 다음 단어 예측만으로만 학습이 됐다 보니까 그거는 굉장히 잘하는데 이제 사람의 말을 잘 따라하거나 뭐 의도를 파악하거나 이런 건 사실 거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놓고 이제 뭐 아까처럼 예시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뭘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전혀 못하고 그냥 다음 단어만 적당히 예측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돼버렸었어요. 네, 그래서 사람 말을 잘 못 알아들은 거죠. 쉽게 말해서 그냥 문장을 완성하는 데만 특화됐던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사람의 의도하고는 좀 이렇게 온라인이 안 돼서 결국 사람이 좀 쓰긴 어렵고 그냥 딱 예시 줬을 때 그 예시만 따라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결하려고 포스트 트레이닝이라는 게 또 등장을 해요. 좋은 포스트 트레이닝, 그러니까 프리 트레이닝된 모델을 이제 더 사후 학습을 하는 건데 그 방법으로 이제 크게 두 가지가 나왔어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이 인스트럭션 튜닝이라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이 레인포스먼트 러닝 프롬 휴먼 피드백이라는 이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나와서 그게 결국 챗GPT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러니까 이 supervised fine tuning, instruction fine tuning 요 기법은 그냥 간단하게 이겁니다.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면 답변은 이렇다라고, 이제 사람이 어떤 쿼리를 날렸을 때 리스폰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전통적인 방법으로 지도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사전 학습된 모델에다가 그냥 좀 데이터를 좀 이제 꽤 모아서 사람이 손수 써가지고 그걸로 이제 좀 더 지도 학습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런 explain the moon 뭐 이런 게 나오면 이렇게 답변을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냥 지도 학습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의 선호도를 반영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떤 답변을 이렇게 생성을 했어요, 모델이. 그럼 A, B, C, D 이렇게 답변을 생성을 했어요. 그러면 그 모델이 생성한 답변들 여러 개에 대해서 사람이 랭킹을 매겨요. 그리고 그 이제 랭킹을 매긴 거를 토대로 그럼 사람이 어떤 거를 더 선호하는지, 답변을 더 선호하는지, 그런 이제 답변의 선호도를 매길 수 있는 이제 그런 측정할 수 있는 그 마치 이제 채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이런 그
쿼리하고 리스폰스가 있을 때 그 리스폰스의 품질이 어떤가, 소위 말해서 그 리스폰스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리워드 모델이라는 걸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 리워드 모델 이용해서 이제 새로운 뭐 답변이 계속 나와요. 그냥 모델이 새로운 답변 생성을 했어요. 그럼 그 새로운 답변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서 점수가 높다 이러면은 이제 좀 더 그거를 강화하고, 점수가 좀 낮다 그럼 이제 이런 답변은 이제 잘 하지 마라라고 이제 강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선호도까지 반영하는 이제 그런 학습 기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딱 두 가지 기법의 사후학습 기법이 추가가 돼가지고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챗GPT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챗GPT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브로드하게 잘 쓰이기 시작했고, 그게 결국 더 확장이 돼가지고 초고대 AI 시대가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텍스트만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뭐 여기에 좀 멀티모달리티가 좀 더 추가돼가지고 다양한 태스크들을 풀 수 있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활용이 되기 시작을 했죠. 예. 이거 네, 괜찮네요. 다행. 다행히 문제는 없네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게 더 확장돼서 멀티모달 모델로까지 확장이 됐었어요. 근데 이게 멀티모달로 확장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고 지금도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만 마치 이런 느낌인 겁니다. 텍스트를 처리하는 굉장히 큰 모델이 있어요. 그럼 그 모델한테다가 이미지 같은 그런 다른 모달리티들을 결국 텍스트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냥 변환해주는 일종의 좀 프로젝션하는 그런 모델이 그냥 추가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이미지가 있고 비디오가 있어요. 그럼 그 이미지와 비디오를 인코딩하는 어떤 모델이 있고, 그 모델이 마치 텍스트 막 단어 쌓인 것처럼, 그러니까 텍스트들이 단어의 시퀀스로 이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미지와 비디오를 요 큰 모델, 그러니까 이 초고대 AI 챗GPT 같은 모델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그냥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뭐 여기서 이제 혹시나 헷갈리실까 봐 말씀드리면 이게 막 디스크리트한 어떤 숫자로 디스크리트한 어떤 형태로 뭐 이렇게 단어처럼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로 대응되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뭐 어떤 벡터로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나 비디오를 이런 이제 언어 모델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그런 벡터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런 이제 비디오 인코더, 비전 인코더 같은 것들이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이미지와 비디오와 텍스트를 결국에는 하나의 모델에서 좀 잘 처리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이 텍스트 초고대 AI에서 다른 모달리티로 계속 확장이 이어져 나갔다.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계속 초고대 AI가 계속 발전을 해 나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멀티모달리티를 가지다 보니까 이런 이미지도 잘 처리할 수 있고 뭐 이미지도 인식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태스크들을 이런 태스크들을 지금 현재 잘 풀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파트 결국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초고대 AI가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본 거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프리트레이닝, 결국 대량의 문서를 통해서 앞에 단어를 주고 다음 단어를 맞추도록 이렇게 학습하는 이제 이런 게 메인이 됐고, 이때 이제 대량의 학습 데이터를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다 보니까 그걸로 굉장히 큰 모델을 프리트레이닝 하다 보니까 뭔가 재밌는 일들이 벌어졌고요. 네, 그게 이런 이제 인컨텍스트 러닝 같은 거고.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사람의 좀 더 답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포스트 트레이닝을 해서 챗GPT 같은 모델이 만들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파트가 초고대 AI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는 요즘 나오는 그런 딥시크 같은 모델들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뭐가 더 발전했기 때문에 이런 모델이 만들어졌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또 정말 숨막히는 문제들이네요. 다시 봐도 머리가 아픈데 이런 문제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푸냐?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챗GPT는 사실 이런 거는 잘 못 풀었어요. 그래서 뭐, 뭐 예전에 무슨 사태가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논술 문제 이런 거를 뭐 챗GPT 가지고 풀 수 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뭐 작년에 뭐 학교 입시 때문에 나오고 했었는데 사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잘 안 됐어요. 제가 그런 대학교 논술 문제 한번 제가 챗GPT 가지고 풀어보려고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아마 지금은 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이 리즈닝 모델이 더 좋은 게 나오면서는.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런 거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풀 수 있게 됐냐라는 건데, 그럼 그 전에 앞서서 이제 이런 생각부터 먼저 해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챗GPT 같은 모델은 굉장히 큰 모델을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더 큰 걸 가지고 계속 학습하면 더 잘 된다. 이제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계속 한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해도 이제는 키울 만큼 다 키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더 늘리고 모델을 더 키워도 뭔가 효능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약간 그래프가
좀 이제 세츄레이트 되기 시작한 거예요. 거의 이제 로그처럼 이제, 예, 이제 더 이상 이제 리니어하게 이렇게 안 올라가거나 이제 예, 더 이상 이제 효능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더 큰 모델을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시켜도 그렇게, 예, 효능감이 크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좀 약간 한계에 도달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도 쓸 만큼 다 쓴 거예요. 그냥 세상에 있는 거의 웬만한 데이터를 다 쓴 거예요. 프리트레이닝 하는데. 이제 그래서 좀 이제 이런 생각을 드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복잡한 문제를 푸느냐? 그럼 이제 여기에 키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학습하는 데에 모든 비용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이 추론하는 데, 그러니까 인퍼런스 할 때, 모델을 가지고 뭔가 아웃풋을 생성할 때 그때 좀 더 코스트를 쓰면 또 뭔가 해결 방안이 보이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런 건데 지금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풀 때 보면은 챗GPT한테 실제로 넣어보면, 챗GPT라고 정확히 말하면 GPT-5 시리즈에 넣어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보면 10분 동안 문제 해결에 대해 추론함. 예. 뭐 저도 한 10분 걸려야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테스트 타임에 좀 더 많은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넣으면 어떠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리즈닝 LLM 이런 것들이 좀 더 각광을 받기 시작했어요. 네. 사실 요 기술 자체가 엄청 뭐 오래, 그러니까 그 갑자기 최근에 나왔다라고 하긴 조금 애매한데요. 예전부터 이렇게 추론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방식들이 있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최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 때문에 좀 더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 더 이상 이제 학습으로 할 만한 게 그 사전 학습으로 할 만한 게 별로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리즈닝 LLM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바로 내는 게 아니라 모델이 스스로 그 리즈닝 스텝,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거쳐 나가야 되는 그런 중간 단계들 있죠. 그거를 모델 스스로 생성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I have 10 apples, I have 2 apples away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면은 이런 문제들을 풀려고 하면은 일단 이 상황을 갖다가 인지를 해서 결국 요거를 잘 정리를 해서 하나하나 다음 스텝을 넘겨가면서 그 최종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요거를, 예, 이제 거치게 되면은, 그러니까 테스트 타임에 이런 리즈닝 스텝을 더 많이 거치면 거칠수록 결국에는 좀 더 성능이 잘 나오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약간 스케일링 로우라는 것들이 테스트 페이지에서도 통용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생각을 더 많이 해서, 그러니까 더 문제를 다 쪼개서 하나하나 이렇게 풀기 시작하면은 더 잘 풀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왜 그런가 좀 그냥 생각을 해보면은 언어 모델이 결국 다음 단어 맞추기에 특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사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복잡한 문제들은 사람 입장에서도 바로 답을 내지는 않잖아요. 사람도 결국에는 무슨 사고를 하고 답을 내죠. 예, 뭐 답을 외우고 있는 게 아니면 사실은 답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죠. 물론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오버띵킹이 또 문제다 뭐 이런 논문도 나오기 시작하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테스트 타임 컴퓨테이션에 좀 더 치중해 보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리즈닝을 좀 더 많이 해보자. 그러니까 띵킹을 많이 하자. 예. 그래서 저 띵킹에 좀 비중을 많이 두면은 더 복잡한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띵킹을 어떻게 하느냐? 예, 이제 진짜, 예, 이야기 나왔는데 그래서 요 이야기는 이제 요 체인 오브 소트 프롬프팅이라는 기법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뭐 한국말로 하면 뭐 생각의 사슬 보통 이런 정도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인터미디에이트 이 리즈닝 스텝을 갖다가 활용해서, 예, 최종 아웃풋을 내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초반에는 모델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리즈닝 스텝을 생성을 처음부터 하진 않았고 이제 예시를 몇 개 줬어요. 예. 그래서 이런 인풋을 주고 이렇게 이런 그 소위 말하는 인터미디에이트 스텝, 리즈닝 스텝을 거쳐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예시를 준 거죠 모델한테. 네. 그래서 이 예시처럼 이제 문제를 풀 때 바로 그냥 앤서를 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왼쪽처럼 푸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오른쪽처럼 중간 예시, 그러니까 풀이 과정을 생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답을 내라. 이제 이렇게 모델한테 예시를 준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인퍼텍스 러닝인데 이렇게 예시를 하나 주고 새로운 문제를 푸는 건데 이때 답을 이렇게 이 중간 과정을 반드시 생성해서 풀어라 이렇게 예시를 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모델이 답변을 낼 때 그냥 바로 냈을 때는 틀렸는데 이렇게 중간 과정을 생성하고 하니까 답이 나오더라. 이제 그렇게 모델한테 그냥 중간 과정을 소위 말해서 거쳐서 답을 내라라고 이렇게 모델한테 가르쳐 준 거죠. 쉽게 말해서. 예. 그랬더니 이제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좀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결국 하는 역할이 뭐냐라고 보면, 예, 마치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좀 연구했던 것과 관련이 있는 거라서 한번 소개를 했는데 마치 이제 수능이나 뭐 이런 데서 뭐 소위 말해서 비문학 문제 같은 거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독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뭐 다음 중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죠. 이런 문제 풀어야 돼요. 그럼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막 이런 거 하죠. 막 OX 치고 막 문제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뭐줄 치고 하고 어느 부분은 동그라미, 어느 부분은 X 막 이런 거 하면서 열심히 풀잖아요. 예, 비문학 문제 같은 거 풀 때 마치 이제 이런 관점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쪼개는 역할을 하는 거죠. 결국 이 리즈닝 스텝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태스크를 디컴포즈한다. 뭐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텍스트가 있으면은 이 텍스트를 갖다가 결국 세부 사실대로 이렇게 다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선지가 맞는지 사실 보려고 하면은 보통 이 선지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첨의돼야 되니까 이 선지 안에 있는 여러 사실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쪼개고 그게 다 맞는지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마치 이건 이제 그러면 이제 요게 세 개가 다 맞으면 이제 그때 정답이 된다.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치 이런 과정을 결국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체인 오브 소트 프롬프팅을 이용하면은. 네. 그래서 자, 요런 게 이제 이 체인 오브 소트 프롬프팅 이제 그러면은 요거를 갖다가 이제 처음에는 예시를 주는 식으로 했었는데 그냥 이제 모델이 좀 더 좀 똑똑해지고 나니까 그냥 재밌는 일들이 벌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Let's think step by step 같이 이런 리즈닝을 해야 된다라는 소위 말하는 단선만 주면은 예시를 안 줘도 모델이 이렇게 스스로 리즈닝 스텝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재밌는 게. 네. 그래서 이 리즈닝 스텝을 만들고 그 다음에 모델이 답변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럼 리즈닝을 할 수도 있겠다, 잘할 수도 있겠다 모델 해가지고 이런 초고대 AI 가지고 이제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요것만 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단순히 이렇게 단서원 몇 개 주는 것만 가지고는 리즈닝 스텝을 제대로 잘 하지 못했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사실 모델이 이 리즈닝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사실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뭔가 더 고도의 리즈닝을 하려고 하면은 뭔가 리즈닝에 특화된 어떤 학습 방법,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사람들이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좀 더 리즈닝을 잘하게 하려면 리즈닝에 특화된 학습 기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딥시크 아론 같은 모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딥시크는 도대체 어떻게 문제를 푸냐 보면 아까 딱 말씀드린 그 COT, 체인 오브 소트 리즈닝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요. 근데 이제 이 강학습을 통해서 이 리즈닝 어빌리티를 좀 더 좀 많이 얻게 된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뭐 유징 뭐 어쩌고 하는 이제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퀘이션에 푸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럼 이제 이걸 할 때 모델 내부적으로는 답변을 내기 전에 이 think라고 되어 있는 여기 태그가 있죠. 이 과정을 먼저 다 생성을 합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앤서를 냅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사고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 좀 고차원의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풀이 과정까지 다 적어놓은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푼다고 하면 그 풀이 과정까지 하나하나 다 적어놓은 그런 데이터를 얻는 거는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학습을 한다고 치면 그러니까 이런 리즈닝 캐퍼빌리티를 얻기 위해서 리즈닝에 대한 걸 학습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고비용의 데이터가 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도대체 어떻게 얻어야 되냐? 그게 문제란 말이죠. 네, 근데 이제 딥시크 아론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결국 AI가 스스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생성하게 해서 어느 정도 해결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네. 실제로는 이제 그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딥시크 아론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전에 이 딥시크 아론 제로라는 모델부터 먼저 만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 재미있는 게 이 딥시크 아론 제로라는 거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프리트레이닝만 거친 모델 가지고 그냥 뭔가 스스로 리즈닝 스텝을 계속 생성하게 해서 그 스스로 생성한 리즈닝만 가지고 계속 강학습을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스스로 지난 거죠. 그 스스로 생성한 데이터만 가지고 강학습을 계속 수행했더니 굉장히 모델이 똑똑해졌다라는 굉장히 재밌는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뭔가 추론 과정을 직접적으로 사람이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아까 말씀드린 이 think라는 태그 있죠. 이 think라는 태그가 있으면은 거기다가 추론 과정을 적고 그 다음에 이 answer라는 태그 사이에다가 answer를 생성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지시만 주고 그냥 모델이 스스로 이 think하고 answer를 그냥 생성하게만 계속 두고 그 모델이 생성한 데이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평가만 받고 그것만 가지고 이제 계속 모델을 강학습했는데 그게 굉장히 똑똑한 모델이 됐다라는 좀 굉장히 재밌는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네, 네, 네. 아, 아, 네, 맞습니다. 그게 안 그래도 뒤 슬라이드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제 코딩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제 코딩 같이 이런 추론 문제들은 저희가 좀 상대적으로 답변을 평가하기 쉽잖아요. 뭐 마치 코딩 테스트 같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첫 번째는 컴파일이 되느냐를 보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 굉장히 많은 유닛 테스트들을 통과할 수 있는가, 그거를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뭐 그 전에 또 해야 되는 게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파이썬으로 코드를 작성하라 했는데 이 코드가 파이썬이 맞는가? 예. 그런 이제 코드에 대한 체킹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오토매틱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뭔가 데이터를 만들진 않아도 모델의 추론 과정 그리고 모델의 답변이 맞는지 틀린지는 오토매틱하게 체킹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델이 굉장히 많은 스텝을 밟아서 문제를 풀면은 그 스텝들이 어느 정도로 괜찮은지 평가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보신 것처럼 컴파일이 되냐, 유닛 테스트를 통과하냐, 이런 걸 가지고 모델을 우리가 계속 강학습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네, 네. 수학 문제도 수학 문제의 경우에도 사실 답변에 이제 뭐 폼이나 이제 이런 거를 또 체킹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답변 최종 답변이 맞냐 안 맞냐 뭐 이런 거 체킹할 수 있는데 좀 수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종 답변만 좀 체킹하는 것 같아요. 아, 답을 아는 문제를 주는 건 아니고요. 그냥 네, 네, 네. 그렇죠.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 딥시크 아론 제로를 학습하면은 성능은 괜찮은데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뭔가 사람이 봤을 때 이 추론 과정이 좀 이상해요. 그냥 읽어보면은.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더 타파해서 결국 최종적인 딥시크 아론 모델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좀 이제 빨리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좀 전에 이미 다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오토매티컬리 베리파이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우리가 파이썬 코드를 뭐 작성하라 이런 문제를 풀면은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이제 굉장히 모델한테 다양한 솔루션을 생성하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샘플링을 하면 답변을 뭐 한 10개 정도 뭐 20개 정도 만들 수 있겠죠. 그럼 그 답변을 보고 이게 코드가 맞냐, 파이썬이 맞냐, 뭐 이게 코딩 테스트 다 통과하느냐, 예, 각 샘플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우리가 솔루션에 대해서 점수를 매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모델을 계속 강학습을 하는 거예요. 잘했냐 못했냐에 따라서.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했더니 재밌는 게 이제 모델을 계속 이렇게 학습을 하다 보니까 예, 계속 이 추론 과정이 길어지고 그리고 성능도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스텝이 가면 갈수록. 예. 그러니까 정말 뭔가 모델한테 직접적으로 사실 띵킹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려준 건 아닌데 그냥 모델 스스로 그렇게 이제 뭐 코드 형태가 맞냐, 답이 맞냐 이제 이렇게 강학습을 하다 보니까 그 아까 시스템 프롬프트에 맞게 생성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추론 능력도 갖추게 된 거죠. 예, 물론 뭐 이게 완전하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문제가 돼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딥시크 아론 제로라는 거를 생성하고 나면은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론 과정을 사람이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마치 이제 랭귀지 믹싱이라고 해서 예, 뭐 또 이게 중국에서 만든 거라서 좀 그렇지만 굉장히 중국어를 많이 내뱉고 중간중간에 그랬다가 뭐 영어를 내뱉고 약간 그런 식으로 믹싱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사실 언어를 제대로 좀 얘기하는 방법을 뭔가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쳤다기보다는 약간 스스로 답변을 생성하라고 하고 그냥 던져놓은 형태에 갔기 때문에 그게 뭐 본인이 약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생성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죠. 이렇게 던져놓으면은 그래서 영어를 말했다가 중국어를 말했다가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좋은 그러니까 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좀 더 그리고 또 고차원의 어떤 추론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자 해서 딥시크 아론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 보겠다고 한 거죠. 이 딥시크 연구진들이. 근데 이제 이 딥시크 아론 제로의 그 연구 방향이 결국 이 딥시크 아론을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예, 근데 이제 딥시크 아론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아까처럼 사람이 뭐 만든 데이터를 하나도 안 쓴 건 아니고 사람이 만든 데이터를 씁니다. 근데 사람이 만든 데이터가 워낙 비싸니까 그리고 특히 추론 데이터 같은 경우 풀이 과정도 다 적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사람을 써가지고 데이터를 만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이제 이런 큰 모델을 학습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단 말이죠. 특히 추론 쪽으로도. 예,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조금이라도 좀 이제 효율적으로 얻어보자 해서 데이터 생성을 위한 임시 모델이라는 걸 이제 여기서는 씁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이제 긴 사고 과정이 적힌 이런 예제들을 임시 모델을 이용해서 데이터 생성을 위해서 오로지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딥시크 R1 제로 같이 뭐 그런 모델들 비슷한 걸 쓰는 거죠. 여기서 데이터 생성을 위한 임시 모델로. 네. 그래서 이 임시 모델로 만든 데이터 그리고 사람이 쓴 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이걸로 이제 지도 학습을 해요. 예, 이 딥시크 R1 같은 경우에는 그 지도 학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좀 그러니까 좀 뭔가 어느 정도 이 추론에 대한 감을 익힌 그러니까 뭐가 추론인지 알고 어떤 게 좋은 추론인지 아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해서 자기 스스로 진화하게 하는 거죠. 이 딥시크 아론 같은 경우 아까 같이 이제 그렇게 계속 코딩이 어떤지 답변이 어떤지 그것만 가지고 이제 계속
예, 강학습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크게 뭐 5가지 스텝으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람이 쓴 답변이 있어요. 그럼 사람이 쓴 추론에 대한 과정, 예, 어떻게 풀이 과정까지 다 적힌 이런 데이터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모델이 있는데 그럼 이 모델은 그 이제 딥시카론을 딱 학습하는데 그러니까 딥시카론 자체의 웨이트로 쓰인다기보다는 딥시카론을 위한 데이터를 만드는 모델로 쓰인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 모델을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스스로 학습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아까 딥시크 아론 제로처럼 예, 스스로 계속 강학습을 계속 학습을 시키고 진화를 시켜요. 그래서 이 모델을 가지고 예, 이제 이 모델 가지고 데이터를 계속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스텝 2에서 만든 모델 가지고 신테틱한 데이터를 계속 만듭니다. 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이제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가지고 필터링을 해요. 그래서 좀 고품질의 데이터만 좀 최대한 남기자. 이제 이렇게 해서 사람이 만든 데이터는 한 5천 개밖에 안 됐지만 결과적으로 한 뭐 60만 개의 데이터를 이렇게 얻은 거죠. 이 딥시크 중간 모델 가지고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 예. 그래서 그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예. 그리고 사람이 만들었던 이제 이전에 만든 뭐 다른 데이터들 그 추론 문제만 잘 풀면 안 되고 그 위에 외적인 문제도 잘 풀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기타 데이터하고 추론 데이터하고 다 합쳐 가지고 이렇게 지도 학습을 하면 최종적으로 예, 딥시카론에 거의 가까워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거치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스텝 4에 있는 모델을 가지고 아까 딥시카론 제로처럼 그냥 스스로 계속 학습하는 거죠. 예. 중간에 우리는 이제 딱 이 평가만 해주는 거고 예, 자동으로 이제 평가가 되니까 딥시카론의 정답에 대한 베리파이만 계속 해주고 예, 그러고 이제 계속 학습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스스로 계속 진화를 시키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이 과정에서 좀 이제 헬프풀리스 함낼 수는 있으니까 뭐 이런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한 평가도 같이 진행을 해서 좀 더 사람에게 또 헬프풀한 답변을 예, 생성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이제 좀 리워드를 또 추가로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스스로 계속 진화하는 과정이 예,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 또 결국 사람이 만든 수령의 데이터도 쓰이고 그리고 또 그 모델을 이용해서 결국에는 좀 이제 신테틱 데이터 만드는 중간 모델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버무려져서 예, 이런 딥시카론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복잡합니다만 결국 제 생각에 이제 요 부분이 계속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리즈닝을 제대로 썼냐?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뭐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리즈닝이라는 게 그러면은 뭐 정말 과정이 있잖아요. 그럼 그 풀이 과정이 정말 하나하나 맞냐? 이거를 체킹하는 거는 아니고요. 예, 풀이 과정 사실 체킹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예, 사람도 힘들잖아요. 풀이 과정 중간에 어디가 맞았는지. 근데 그걸 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는 딱 형식만 보는 거예요. 형식. 그러니까 think 태그 안에 우리가 사고를 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그 think라는 태그 안에 뭐 무슨 내용이 담겼냐 안 담겼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문법만 체킹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answer는 그 answer가 맞냐 안 맞냐 이렇게 체킹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엄청나게 뭐 복잡한 그런 평가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진짜 룰 베이스드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의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룰 베이스드로 나온 평가를 기반으로 어떤 점수가 나오면은 그 점수를 가지고 계속 그냥 과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모델이 계속 더 좋은 리즈닝을 해야만 결국 더 앤서에 도달하기 쉬우니까 결국 뭐 띵크도 계속 좋아지겠죠. 예, 약간 이제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즈닝 스텝을 강제로 쓰게 만들었다. 예. 그리고 그 리즈닝 스텝이 제대로 그러니까 리즈닝 스텝이 있는지 없는지 체킹을 했다. 네. 그리고 답변이 맞는지 체킹했다. 예.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답변이 맞는지 체킹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보상을 줘서 강학습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파트 2에 해당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변의 과정을 좀 더 작은 구조화된 추론으로 분해하는 게 결국에는 이 리즈닝 LLM의 핵심이었습니다. 예, 리즈닝 스텝을 만드는 거. 그리고 딥시카로는 예, 학습 데이터 생성을 위한 임시 모델을 활용하고요. 그리고 답변의 이제 추론 과정도 강제로 생성하도록 해서 예, 이 강학습 과정을 통해서 예, 답변의 추론 과정을 이용해서 결국엔 최종적으로 앤서에 도달하도록 이제 그렇게 학습을 했다. 예,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파트 2고요. 그래서 그 다음 번으로는 이제 파트 3 마지막으로 네. 어떻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좀 제너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이제 이런 부분에 갈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앞선 파트에서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었죠. 결국에는 퍼셉션이나 리즈닝에 대한 얘기를 결과적으로 좀 많이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 나머지 부분들이 좀 남죠. 그러면 이런 AGI를 구현하는 측면에서 메모리 그리고 뭐 메타 엔진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남는데요. 그래서 그럼 이런 부분도 도대체 어떻게 구현해야 될까?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예, 해볼 수가 있게 되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생각도 먼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딥식 가론이 그러면 AGI가 맞는가? 이제 우리는 사실 그거부터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하지만 딥식 가론은 뭐 괜찮은 것 같지만 생각보다 뭔가 좀 모자란 것들이 있어요. AGI 관점에서 보면은 실제로 리즈닝도 뭐 잘하고 괜찮은데 이제 뭐 메모리나 플래닝 뭐 이런 능력들은 아직은 조금 모자란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플래닝이라는 건 결국엔 요즘 뭐 에이전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그것과 좀 관련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죠. 결국 대부분이 텍스트를 기반으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리얼월드에 대한 뭐 센싱 액션 이런 것들이 잘 가능할까? 이제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도 최근에 좀 이제 타 학과 교수님과 공동 연구하면서 이런 것도 해봤었는데 뭐 3D 어떤 인포메이션 같은 거를 모델링 을 해서 플래닝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3D 공간탕에서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자아를 갖고 있는가? 과연 언어 모델 이런 큰 거대 AI가 자기 자신을 인지하고 있는가, 뭐 그리고 뭐 특정 성격을 갖고 있는가, 그럼 그 성격이 일관된가, 뭐 이제 이런 약간 좀 철학적일 수 있고 심리학적일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고민해보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전에 앞서서 이제 먼저 메모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대 AI는 그 사전 학습이라는 걸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넥스트월드 프리딕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놀리지들을 축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라메트릭 메모리, 그러니까 결국 놀리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해요. Who is the chief scientist of Google DeepMind? 그러니까 구글 딥마인드의 chief scientist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실 이 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타임리한 그런 퀘스천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답을 하기가 힘들어요. 뭐 예를 들면 대통령, 뭐 사장 이런 것들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제 딱 그 프리트레이닝 했던 과정에서의 지식만 메모리에 갖고 있는 거죠. 이 모델 내부적인 지식으로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외부적인 지식들, 외부적인 것들을 확인해 보면 검색을 해서 확인해 보면 이미 뭐 사람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웃 오브 데이트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논리지가.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모델의 그런 내부적인 메모리만 가지고는 예, 한계가 있는 거고 결국 외부 메모리가 뭔가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그 측면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건데 결국 모델 입장에서 내가 뭘 알고 있고 내가 무엇을 모르는가를 사실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가장 관심이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이제 그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1435년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당연히 모른다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대통령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얘기 하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대통령 같은 게 그런 얘기하면 민주주의 같은 얘기하면 이제 그 시절에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모른다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비슷하게 이런 이상한 게 굉장히 이슈가 됐었잖아요. 특히 챗GPT 같은 거 초기에 나왔을 때 이게 이슈가 됐었잖아요. 뭐 조선왕조실록이 기록된 뭐 세종대왕의 뭐 밀포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 얘기해줘 막 이런 이상한 게 굉장히 유행이었잖아요. 초기에 사람들이 좀 AI 모델을 돌려보려고 굉장히 많은 시도를 했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핵심이 결국 모델의 입장에서 내가 모르는 거 말도 안 되는 거를 모른다라고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제가 제일 열심히 연구하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만약에 모른다고 판단이 됐어요. 그럼 모르면은 뭔가 검색을 해야 됩니다. 당연하게 액티브하게 검색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검색을 해서 결국 뭔가를 생성하는 게 이제 요즘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이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RAG) 기술인데요. 그래서 답변의 품질을 갖다가 결국에는 이제 검색을 통해서 갖고 온 어떤 지식, 외부 지식을 활용해서 더 이제 올리는 이제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챗GPT 같은 걸 쓰면 사이트 4개 검색함 막 이런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 클로즈드 V 그잼 뭐 이러면은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오픈북으로 문제를 푸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타임리한 퀘스천에 대해서도 템포럴 퀘스천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럼 검색을 도대체 언제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거를 모델이 판별하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저도 제일 최근에 이제 또 올해 제 학회 다음 달 발표할 논문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게 할 거냐 이제 이런 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제 이건 제가 했던 연구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결국 모델에 있는 그런 내부의 이런 히든 스테이트 그러니까 모델 내부에 있는 그런 파라미터들을 이용해서 그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모델이 지금 현재 들어온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답할 수 없는지를 좀 판단하도록 이제 그렇게 한번 뭐 학습을 좀 시켜봤어요. 추가적인 파라미터 같은 걸 이용해서. 그랬더니 모델이 좀 이제 모를 때는 좀 더 모른다고 대답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더 추가적인 검색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걸 좀 인지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주요한 주제가 또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알물 인지하는 거죠. 모름을 인지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더 나아가서 최근에 이제 이런 에이전틱 RAG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핫한 토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뭔가 플랜을 하는데, 플래닝 한다 이제 그런 게 이제 보통 이런 에이전트하고 굉장히 예, 중요한, 그러니까 밀접한 키워드가 되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모델이 익스터널 논리지를 써야 된다, 안 써도 된다 이런 이제 그런 디시전 메이킹을 스스로 하는 거죠. 그래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리트리버를. 네. 그리고 몇 번을 해야 될지도 뭐 스스로 이제 그거를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툴을 써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익스터널 툴, 뭐 예를 들면 구글 서치 API를 써야 된다. 그럼 거기서 정보를 검색해서 답변을 했다. 근데 뭔가 여기서 부족하다. 그럼 또 검색을 한다. 마치 이제 이런 프레임워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에이전틱 RAG가 굉장히 좀 핫합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검색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토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게 결국 모름을 인지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그러면 도대체 어떤 거를 뭐 메모리에 구현해야 되냐? 그러니까 메모리에는 어떤 정보를 담아야 되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LLM 입장, 그냥 초고대의 입장에서 메모리는 도대체 어떻게 구현해야 되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 뭐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숏텀 메모리, 롱텀 메모리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숏텀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제 대화가 이어진다고 하면은 그 대화의 문맥 정도로 저희는 이제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대화가 계속 이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대화를 계속 그냥 생성할 때 이전 대화 히스토리를 갖다가 전부 다 그냥 넣어주면 되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대화를 이어나가는 거는. 그런데 이게 한 5달 전에 뭐 대화했던 그런 지식을 가지고 대화를 이어나가야 된다. 이제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롱텀 메모리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 롱텀 메모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보통 그 메모리를 이제 뭐 텍스트 형태로 계속 저장을 해놓고 그다음에 그 텍스트를 갖다가 이제 새로운 대화를 생성할 때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 유사도를 다시 좀 검증을 해가지고 필요한 지식들을 계속 그 텍스트 더미가 있으면 거기서 꺼내오는 형태, 또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구현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외적으로 이제 파라미터링 메모리는 모델이 그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냥 내부의 파라미터, 그 모델 파라미터 안에 갖고 있는 그런 지식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통 롱텀 메모리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텍스트 DB를 만들어 놓고 그 DB를 갖다가 벡터로 만들어서 그 벡터하고 지금 주어진 쿼리하고 유사도를 통해서 메모리를 이제 리트리브 해오는 형태, 이제 그런 식으로 보통 활용이 되고요. 그 외적으로는 이제 문맥을 최대한 길게 만들어서 뭐 대화가 길어지면 문맥을 최대한 길게 해서 그거를 또 메모리로 활용하는 이런 형태로 보통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는 더 나아가서 이런 좀, 뇌과학적인 뭐 그런 데서 또 영감을 받아서 이런 롱텀 메모리를 또 구현하려는 그런 연구들이 또 최근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레퍼런스가 밑에 살짝 빠졌는데, 이제 요거는 작년에 그 유립스라는 학회에서 발표됐던 논문이었고요. 그래서 요 논문은 보니까 저도 사실 뇌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이런 이제 이 네오콜텍스, 히포캄퍼스 이런 거에 대해서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이 메모리 구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간단하게는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떤 정보를 갖다가 계속 연결을 하면서 저장을 하는 것 같아요. 결국 어떤 논리지 그래프라는 걸 만들어서 연관된 어떤 이런 그런 이제 텍스트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갖다가 계속 그래프를 통해서 엣지를 만들어 가지고, 시노님 엣지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계속 좀 유사도가 굉장히 높은 정보들은 저장할 때 링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중에 리트리버를 할 때는 이 뭐 엔티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논리지 그래프가 있으면 그 논리지 그래프에서 굉장히 이제 유사도 높은 것들은 이제 같이 마치 연결된 지식들이니까 이제 그거를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 이런 걸 써가지고 연결된 이제 엣지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같이 들고 와가지고 이제 그거를 추가적으로 활용하는, 좀 이제 이런 방식들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유로 바이올로지컬한 데서 이제 인스파일 받아서 그런 데서도 이렇게 메모리를 만들려고 또 그런 시도들도 최근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그런 방법도 있는 반면에 이제 반대로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최근에 연구 제안서를 쓰다가 한번 이제 구상해봤던 그런 메모리 구조인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초고대 AI의 메모리를 만들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하다가 했던 건데, 저는 좀 이제 엔지니어의 관점이라고 못할 수 있겠지만 저는 메모리를 만든다면 오히려 컴퓨터를 떠올렸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생각하면 이제 컴퓨터에
예, 저희가 본체가 있으면 그 안에 이제 하드디스크가 있잖아요. 그럼 그 하드디스크가 있고 그리고 그 거기에 이제 우리가 USB 메모리 같은 거를 꽂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메모리라는 게 이제 USB 메모리 꽂듯이 그렇게 이제 외부 지식을 꽂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럼 그 메모리라는 걸 어떻게 구현할까를 생각했을 때 그냥 어떤 이제 작은 모델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큰 모델이 있고 그 큰 모델이 마치 하드디스크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좀 작은 모델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스몰 LLM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그런 모델을 그냥 이제 외부 지식의 창고로 쓰고 그 작은 모델과 큰 모델을 연결하는 형태로 한번 메모리를 이렇게 구현하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들도 해보곤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공유를 드리려고 했었고, 그다음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메모리라는 걸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여러 가지 지식이 충돌할 수 있어요. A 지식이 있고 B 지식이 있고 C 지식이 있는데 그게 비슷한 내용이다 보니까 충돌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지식한 그럼 어떻게 교차 검증을 해야 될까? 이제 이런 문제를 또 생각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어, 이 지식이 필요한지 안 한지 내가 알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건지 이제 이런 걸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뭐 굉장히 많은 거를 고민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 물론 다양한 형태로 지금 이런 메모리에 대해서 연구를 사람들이 진행을 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구조들 포함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구조들이 나중에 좀 이렇게 어, 그 초고대 AI 메모리로 예, 좀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좀 메모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좀 완전 다른 토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AI의 뭐 어떤 뭐 자기 의식, 예,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AI가 과연 성격을 갖고 있다면 그 성격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고 그럼 성격은 실제로 어떻게 모델링 되어 있는지 네,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뭐 어떤 예, 텍스트가 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답변이 있어요. 그럼 그 우리가 이 답변을 MBTI 관점에서 보면은 요즘 날린 그 MBTI 성격 검사 관점에서 그럼 이 초고대 AI 모델은 뭐 마치 T인가 F인가 이제 이런 걸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 내가 뭐 승진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축하해 하고 되게 공감을 해주는 F 성향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예, 뭐 꼬치꼬치 깨묻는 이런 T 성향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게 있다고 치면 그럼 이제 우리 이런 생각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초고대 언어 모델 예를 들어 딥시카로는 T인가 F인가 뭐 이런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우리는 인헤리언트 바이러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면 모델 자체가 그러면 이미 T 성향이 강한가 F 성향이 강한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고치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네. 뭐 성격이 있으면 그 성격을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성격을 제일 쉽게 고치는 방법은 그냥 언어 모델한테 그냥 프롬프트를 주는 거예요. 그냥 너는 이런 성격으로 행동해야 돼. 그냥 이렇게. 근데 그러면 성격이 휙휙 바뀌어요. 그러면 사실 뭔가 조금 네, 이상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쉽게 성격이 바뀌는 게 맞는가? 한편으로 좀 이제 이런 의문도 들긴 하더라고요. 물론 뭐 연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뭔가 성격을 바꾸려면은 이렇게 단순히 프롬프트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모델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의 성격이 바뀌려면 마치 그냥 뭐 뭔가 뇌에 변화가 생겨야 되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냥 저희가 해봤던 연구 중에 하나인데 성격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모델한테 마치 이런 거죠. MBTI 질문지 같은 게 있으면 A라는 선지가 있으면 T라면 이렇게 답변해야 돼. F라면 이렇게 답변해야 돼.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퀘스천에서 페어를 만들고 그 페어를 가지고 어, 이, 이렇게 이제 답변을 특정 성향으로 강요하도록 이제 그렇게 살짝의 관련된 지식을 좀 이렇게 에디팅하는 형태로 그렇게 좀 성격을 변화를 시켜 봤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뭐 재밌게 좀 동작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뭔가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성격과 관련된 답변을 좀 강제하도록 이렇게 바꾸니까 성격이 바뀌는 뭐 그런 일들도 벌어지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좀 더 근본적으로 성격이 잘 바뀌는 것 같다? 뭐 약간 그런 느낌을 살짝은 받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도 이제 그래서 좀 해볼 수 있지 않나. 예, 앞으로 더 AI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좀 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좀 마지막으로 얘기할 토픽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럼 언어 모델이 진짜 자아를 가질 수 있는가 좀 뭐 그런 생각들도 요즘 최근에 뭐 학생들하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이제 코히어런트 아이덴티티 이런 거를 이제 가질 수 있는가?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요거를 뭐 연구를 하려고 하면 먼저 해봐야 되는 게 결국에는 이제 이런 거죠. 언어 모델이 실제로 어느 정도 레벨의
이제 셀프 그로스 이런 거를 갖고 있는가를 먼저 매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연구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좀 심리학적인 그런 게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심리학적인 테스트들 이런 걸 좀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언어 모델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의 자아를 갖고 있는가 이제 이런 거를 한번 저도 좀 매저 해볼까 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격 검사지와 비슷하게 이런 심리학적인 테스트들을 하면은 이렇게 뭐 5단계 점수가 있으면 그 언어 모델은 과연 몇 점 정도 되는가 이제 이런 걸 일단 먼저 프롬프트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의 이제 레벨에 와 있는지를 검증해보고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AI가 자아를 갖출 수 있게 하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도 좀 계속 연구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런 토픽들이 좀 다뤄져야 되지 않나 결국 AGI로 가려고 하면 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뭐 이제 정리가 거의 시간이 거의 밖에 됐네요. 4.5배인데 그래서 예, 결국 좀 이제 범용 인공지능이 되려고 하면은 이제 이런 토픽들, 그러니까 셀프 어웨어니스나 셀프 컨셔스니스 뭐 이런 메모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다뤄줘야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결국 중요한 게 모델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판단하는 거, 모르는지 판단하는 거, 그리고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뭐 확립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연구에 대한 주제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또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다 보니 이제 AI 모델이 굉장히 네, 높은 수준의 이런 네, 추론 능력, 인지 능력 갖고 있고요. 또 그리고 또 AGI로 이제 현재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또 오히려 한편으로는 뭐 오늘 또 세미나도 있고 하니까 이런 인지과학적인 이런 접근들, 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제 뇌에서 영감을 받는다든지 이제 이런 접근들이 또 AGI로 가는데 또 굉장히 좋은 연구 방향이 되지 않을까. 예,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는 앞으로는 이제 AI하고 이런 인지과학적인 것들이 좀 이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도 좀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더 생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예, 뭐긴 시간 발표 드려서 감사드리고요. 뭐 간단하게 좀 이제 요약하는 슬라이드하고 함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